예, 안녕하세요. 후반부 시작할게요. 우선 그 강의 자료 2에 올려놓은 자료 중에 라틴어 어구라고 된 거 있죠? 라틴어 어구라고 된 거는 지금 그거 올려드린 자료는 한 4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것도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세요. 이 법률서적을 읽다 보면 우리 국내법에 한글로 된 법률서적의 경우는 지금은 사실 법률서적이 다 한글로 적혀 있어요. 우리 때는 법률용어는 다 한자로 썼어요. 그래서 시험 답안을 쓸 때도 한자로 안 쓰면 뭐 빵점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한자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이제 학생들이 한자를 잘 모르니까 한자로 된 책은 아예 학생들이 안 사다 보니까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항복한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은 다 법률서적도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영어 책을 보다 보면 중간에 라틴어가 종종 사용돼요. 라틴어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라틴어 중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는 라틴어 어구를 한 4페이지 정도로 정리한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좀 보시는 걸로 하고 학기 말쯤 돼서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 정도로 얘기하고 그 국제법과 국내법이라고 된 파일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제법의 개념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상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로 국제사회의 법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 국내법, 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 적용되는 법이다. 즉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그 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거죠. 거기에 관해서 국제법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국제사회, 국제 공동체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랬는데 이 국내법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들지만 국제법은 국제법을 만드는 주체가 따로 있지 않아요. 국가들이 모여서 협상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리 협정 설명드릴 때 파리 협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단일 국가와 연방 국가 하는 거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단일 국가고요. 미국 연방국가고, 호주도 연방국가고, 독일도 연방국가, 스위스도 연방국가, 캐나다도 연방국가. 연방국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연방은 국방과 외교에 관한 권한만 갖고 각 개별 주가 그 밖의 권한들은 나누어서 갖는 국가를 연방국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단일 국가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많은 권한을 넘겨줘가지고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배타적 입법권, 경합적 입법권, Principle of Subsidiarity 이거는 나중에 이유를 설명드릴 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의 기원 해가지고 Jus Gentium, Law of Nations, Law Among Nations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Jus Gentium, 만민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로마에서 로마 시민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을 Jus Civil이라고 얘기하고 Jus Gentium은 로마 시민과 외국 시민들 간에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들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제법을 얘기할 때 영어 표현으로는 Law of Nations도 쓰고 Law Among Nations라고도 쓰고요. 또 International Law라고도 하고 혹은 Public International Law라고 해요. Public International Law라고 붙이는 거는 Private International Law라는 개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Public International Law를 중국에서는 만국 공법이라고 번역했고 일본에서는 국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이제 참고 표시하는 거는 United Nations를 연합국이라는 뜻이에요. United Nations는. 근데 이제 일본은 연합국 하면 피를 끓겠죠. 2차 대전 때 연합국한테 깨졌으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United Nations를 국제연합으로 번역을 했고 우리가 그들을 따다가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국제법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대한국제법학회 홈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강의가 국제법의 수용에 관한 강의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이건광 교수님이 1시간 조금 넘게 강의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나와요. 국제법의 기원, 이 국제법이 또 중국, 일본, 한국에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이런 내용을 1시간 10분간 강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법이라는 것은 국제법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세계법이라는 건 이제 세계의 하나의 법이 전 세계에 적용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아직까지 세계법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이라는 게 이제 제자리 국가 사이의 법이거든요. 근데 그 법을 누가 만드는가? 국가들이 만들어요. 세계법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통일된 그 법 제정기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법을 만들면 모든 국제사회에 적용되는 법, 기본 개념적으로는 그런 의미인데 세계법이라는 개념은 아직 없다. 그래서 이마누엘 칸트가 언젠가는 이 세계법이 등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이미 한 300년 전에 했어요. 만약에 외계인이 있어가지고 지구 말고 다른 그 행성에 외계인이 있어서 우리가 지구를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시대가 온다면 아마 그 국제사회의 법을 통일해서 만들자. 지구를 위해서 지구법 제정기구를 만들자. 이런 논의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사한 형태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제경제법에서 WTO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죠. WTO. 그래서 이 WTO에서 국제 무역을 관장하는 법을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WTO에서 만들긴 하는데 국가들이 모여서 협상을 통해서 만든 거니까 국제법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만들면 전 세계 WTO 모든 회원국들한테 적용되는 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세계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계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 개념과의 구별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 그리고 뭐 오늘 앞부분에서 얘기한 미국법, 영국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영역은 외국법이에요. 그 다음에 국제사법은 국제공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국제사법은 사인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인과 법인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국가의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국가의 개인이나 기업과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과 관련된 법을 다루는 게 국제사법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중국의 어느 백화점하고 무역계약을 해가지고 삼성 노트북을 1000만 개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재판 관할은 어디로 할 것이며 적용 법규는 한국법으로 할 것인가 중국법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게 국제사법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국제사법은 나라마다 자기 국제사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국제사법이 있어요. 중국은 중국의 국제사법이 있고 미국은 미국의 국제사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다른 내용들이 충돌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거를 국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자 라는 게 CISG예요.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 물품 매매 협약이라는 건데 법에서 정하지 않았어요. 무역 계약에서 정하지 않았을 때 CISG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당사자들이 무역 계약을 하면서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과 관련해서는 CISG로 적용한다라고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국제 물품 매매를 규율하는 국제 조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조금 전에 든 예에서 삼성전자하고 중국의 어느 백화점 혹은 미국의 어느 백화점하고 물품 매매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보통 무역 계약이라고 해요. International Trade Contract 혹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삼성전자는 한국법을 적용해서 한국에서 재판하자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미국의 수입자는, 미국의 백화점은 미국에서 분쟁이 생기면 미국에서 미국법을 적용해서 재판하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제3자의 판단을 따르자. 그래서 이러한 무역계약의 경우는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ICA라고도 하는데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국제 상사중재.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아니고 삼성전자의 국적국도 아니고 미국 백화점의 국적도 아닌 국가의 개입을 떠나서 이 분야의 전문가 세 사람을 정해가지고 이 전문가들의 법률적 판단을 따르자라는 게 국제 상사중재예요. 이러한 경우에 대개의 경우는 삼성전자가 중재인을 한 명 선정하고 미국의 백화점이 중재인을 한 명 선정하고 그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 이 사람을 엄파이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재인 세 사람이 분쟁의 양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실관계 그리고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을 국제 상사중재라고 해요. 그 밑에 이제 국제경제법은 국제법의 한 영역인데 특히 국제통상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분야를 국제경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제경제법은 행위 주체가 국가인데 여기에서는 국제금융, 통상, 투자보호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게 국제경제법의 영역이고, 국제거래법이라고 할 때는 행위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개인 또는 회사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백화점에 물건을 판다든지 할 때 이 개인 또는 회사, 즉 개인 또는 회사를 합쳐서 사인이라고 법률에서 보통 얘기하는데,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것, 국제거래법의 분야이다. 특히 국제무역거래 이쪽에 얘기할 때 국제거래법을 얘기해요. 국제통상법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국제통상법은 아까 국제경제법이 국제금융, 통상, 해외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통상만을 따로 떼서 공부하는 부분을 국제통상법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WTO 규범들을 공부를 하게 돼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유명희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WTO 사무총장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해서 선거운동을 한다. 처음에 8명이 출마를 했는데 5명 뽑는 1차에는 통과를 했고 11월 한 달쯤 후, 그러니까 11월 7일까지는 새로운 WTO 사무총장이 뽑힐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지지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WTO,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인데 이 사무총장의 임기가 보통 4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거운동을, 우리나라 사람을 거기서 사무총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국가도 나서고 또 본인도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무역법이라고 했을 때는 국제통상법과 국제거래법을 합쳐서 부를 때 국제무역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국제거래법을 다른 말로 또 국제무역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과 국내법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강의에서도 여러 번 조금씩 얘기했던 거예요. 행위 주체와 관련해서는 국내법은 기본적으로 사인이 행위 주체예요. 물론 이제 공무원이 행위 주체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공무원이 행위인 주체인 경우에 그 관련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게 행정법이라든지 이 공법의 영역이고, 사인이 행위 주체인 경우에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국제법의 경우는 국가 주권 원칙에 기반하고 있고, 국가의 의사, 국가의 동의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파리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협상 과정에서도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파리 협정에 가입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것은 그 국가가, 각 개별 국가가 결정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컨센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국제법에 있어서 개인은 국가의 하나의 구성물로 봐요. 그래서 개인이 외국에 나가서 피해를 입게 되면 국가는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국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국민이 프랑스에 가서 누구한테 얻어맞았다 라고 했을 때 한국 국민이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한국 국민을 보호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프랑스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 보호를 물론 역할을 하겠지만 돈을 너무 많이 쓴다라고 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죠? 항상 보면 10월, 11월 달에 이제 국정감사하고 할 때 보면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터져요. 3살짜리 유치원생, 외교관의 자제인 3살짜리 유치원생을 위해서 한 학기에 4천만 원을 등록금으로 줬다. 국가 세금,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외교관이라는 게 외국에 가서 이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외교관도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관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을 공부하게 해줘야 되는,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 학비를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 외교관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학교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 데다가 보내가지고 그거를 영수증 처리해서 돈 내라. 그러니까 같은 외교관들끼리니까 얘를 봐줘야 나도 내 자식도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면 뭐 한 학기 등록금이 3천만 원, 4천만 원이다. 그러면 보통 1년에 2학기제니까 1년에 한 7, 8천만 원 되잖아요. 자기 연봉만큼 그냥 학비를 받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둘이면 그거의 2배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뭐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이라 하지만 집을 구해줘요. 그래서 외교관들이 사는 집, 그것도 다 정부 돈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관 한 명을 파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요. 그 사람이 받는 급여가 예를 들어 1년 연봉이 8천이다 그러면 집 구해주는데도 그만큼 들어가고 자식들 하나 교육시키는데도 그만큼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외교관 한 명 파견하는데 수억씩 들 거예요. 그게 오늘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필요한 거긴 하지만 좀 지나친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인권법.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획득이 주요한 문제이다. 유엔 인권 A 규약 제1선택의정서. 개인이 국가의 기본권 탄압에 대해서 국가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런데 우리 국내법원에서 1심, 2심, 3심 절차를 거쳐도 헌법재판소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국가는 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 유엔 인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서 유엔에다가 청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를 개인 청원 제도라고 하는데 그 개인 청원 제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게 신학철 모내기 그림 사건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국제인권법을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 강의 자료에 신학철 모내기 그림 사건이 뭐다 하는 거는 그 관련되는 글을 하나 올려놨으니까 출력해서 혹은 뭐 인터넷상에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신학철 모내기 그림 사건을 서치를 해가지고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냥 그림인데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는 판결을 우리 대법원에서 받았고 아니다. 이거는 화가로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라고 이제 신학철 화백이 주장을 했는데 유엔에서는 맞다. 이건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라고 해서 의견을 냈어요. 근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내는 의견이 우리 국가를 구속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압수된 그림을 아직도 국가가 가지고 있다. 그 관련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법에 있어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개인이라고는 하지만 보통은 법인이에요. 그래서 론스타라는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 제기권이라는 표현은 해놨는데 사실은 중재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투자중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투자 중개에 있어서는 기업이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해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중에 이제 WTO의 국가 간의 무역 분쟁 살펴볼 텐데 이 무역 분쟁의 경우는 국가 대 국가의 분쟁만을 다룬다. 그래서 국가만이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만드는 과정과 관련해서, 입법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의회가 국민의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법을 하면 국민 전체한테 강제력을 갖고, 강제권할 뿐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이다. 즉, 국내법은 의회에서 법을 만들면 통일적이에요.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는 거고, 안 지키면 강제하는 거고, 물론 이제 그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죠. 그래서 나온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입법이 되면 그 국민 모두에게 그 국가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게 국내법의 입법 방식이에요. 거기에 관해서는 국제법은 국가 주권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일정 입법 기간이 따로 없다. 그래서 외교 회의를 통해서 이 법을 만들게 된다. 그 중에 UNILC라는 기관이 있어서 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인데 이 International Law Commission에서 국제 조약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ILC에서 초안을 만들면 그 초안을 받아서 국가들이 논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조약으로 채택이 되고 나중에 이제 일정한 국가 수가 갖추어지면 조약의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어지면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대한국제과학회 홈페이지에서 그 박기갑 교수가 우리나라 ILC 위원이었어요. 박기갑 교수가 1시간 정도 강의한 1시간 반인가요?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래요. 결국 이제 조약을 채택을 하는데도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별도로 그 조약에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도 그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동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국내법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151명이 손들어서 혹은 과반수 출석에 가반수 찬성이니까 300명 중에 151명이 출석해갖고 76명이 손들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국제법에서는 그런 식으로 손들어서 통과시켜서 모든 나라에 적용한다 그런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찬성한 나라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도 예외는 있어요. 우선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경우예요.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경우는 안전보장이사회에 5개 상임이사국, 10개의 비상임이사국, 15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토론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결의안을 통과를 시키면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일반적으로는 상임이사국 5개국, 다른 4개국 해서 9개 국가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면 모든 유엔 회원국한테 효력을 발생해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국가들이 동의를 하고 말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거는 유엔 헌장 103조의 그 규정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안전보장이사회를 규율하고 있는 유엔 헌장 제25조에도 그러한 결정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 법률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동의와 관계없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약의 경우는 컨센트 하지 않으면 가입 안 하면 그만이고 국제간섭법의 경우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처음부터 그 간섭법의 형성과 발전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한테는 그 나라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룰이 있어요. 그걸 Persistent Object 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 교재 제1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 프린트물을 가지고 제가 올려드린 자료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교과서를 가지고 제1장, 2장, 3장의 내용을 쭉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물론 그 교과서 1, 2, 3장에 나오는 내용이 제가 이때까지 했던 얘기와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법이 수직적인 데 관해서 국제법은 수평적이다. 그리고 분권적이다. 입법자와 수범자가 동일하다.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단 그 국제법에 있어서도 강제관할권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WTO 분쟁해결 제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분쟁해결 제도 얘기할 때 ICJ가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기 위해서는 분쟁의 양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다 제기하고 싶어도 우리나라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독도 문제는 ICJ의 관할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WTO의 경우는 WTO 회원국 상호 간에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한 나라가 제소하면 상대방 국가의 동의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 분쟁이 진행이 돼요. 이거는 WTO 룰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국제경제법에 관해서는 나중에 후반부에 우리 학기 후반부에 국제경제법을 다루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국제법의 국내법 의존성인데 국제법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법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 헌법 6조 1항에 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국제조약을 체결을 해서 비준을 하게 되면 별도의 국내 입법 절차 없이 그 조약이 국내법으로 바로 적용되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거 나중에 헌법 조항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주권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절대적 주권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유엔헌장 제7조, 제2조 7항에 따르면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조약을 체결했을 때 그 국제조약을 국내법으로 바꾸어줘야만 국내적 효력을 갖는가 아니면 국제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가 이것과 관련된 게 변형이론과 수용이론이라는 개념인데 변형이론을 취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이에요. 영국은 전통적으로 의회 주권 사상이라는 게 있어서 의회가 모든 권한을 다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약을 체결하는 건 누가 하냐면 행정부가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부가 나서서 조약을 체결했다면 그거를 의회에서 그 조약을 국내법으로 화하는 국내법으로 변형시키는 절차를 거쳐야만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영국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다라는 게 변형이론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여기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제관습법을 얘기하는 건데 즉 다시 말하면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은 그 자체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는 게 우리 헌법 6조 1항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법 혹은 이시법이라고 하는데 직접 적용성, 직접 효력, 이시법 우위의 원칙을 갖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EU라는 그 국제기구라고 하기도 뭐하고요. 초국가적 기구가 있죠. 유럽연합이라는. 근데 유럽연합에서 법을 만들면 유럽연합에서 만든 법은 별도의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내 입법 절차 없이 바로 그 회원국 내에서 효력을 발생해요. 그거를 직접 적용성, 직접 효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통해서 빠져나왔고 지금은 27개 나라가 EU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데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면 그 법은 개별 국가 의회에 관여 없이 바로 EU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게 된다라는 게 EU법의 직접 적용성, 직접 효력의 문제. 이것도 학기 말에 제가 ECEU법을 별도로 강의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ECEU의 재판소가 ECJ라는 게 있어요. European Court of Justice. 통틀어서 얘기할 때 그냥 European Court of Justice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이제 여러 개의 법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상위 법원이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해서 요새 CJEU 이렇게 얘기를 해요.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이게 이제 가장 상급 법원. 그러니까 이제 EC 재판소 중에서 대법원에 해당하는 건데, 이 CJEU는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목적론적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 대법원도 굉장히 목적론적 해석을 하고 진보적인 해석을 하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 대법원이 진보적인 해석을 하느냐 보수적인 해석을 하느냐 하는 거는 9명의 재판관의 구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판사가 많으면 아무래도 보수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고 진보적인 판사가 많으면 진보적인 판결이 나오기가 쉽겠죠.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 판사인가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수적인 사람을 임명하게 되고 민주당 대통령 하에서 대법원 판사를 뽑게 되면 진보적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많다. 근데 여기 ECJ, European Court of Justice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EU의 목적이라는 게 EU,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들을 통합한다는 그 기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통합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EU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소가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써요. 즉 다시 말해서 재판소가 워낙 유럽 통합이라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해석에 따라서 나중에 또 법을 만드는 그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옆에 영어로 제가 Judicial Activism, Judicial Restraint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미국이나 EU 재판소처럼 이렇게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나아가는 것을 사법 적극주의, Judicial Activism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나 좀 개도국 혹은 보수적인 나라에서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많이 내리는 경우 될 수 있으면 적극적인 판결을 안 내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Judicial Restraint라고 해요. 사법 자제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의 권한이 강한 국가일수록 민주주의가 더 발전되어 있는 나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Judicial Activism인데 반해서 우리나라가 Judicial Restraint라고 보는 것은 한편으로 재판관의 임명제도와도 관련이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경우는 종신제니까 한번 내가 딱 임명되고 나면 대통령의 눈치 볼 거 없어요. 나 죽을 때까지는 나를 대법관에서 못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소신에 찬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6년이 되면 끝이고 또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제도가 강제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법은 강제관할권이고 3심제가 보장이 되어 있고 검찰과 경찰 등 강제력 동원이 가능하다. 거기에 반해서 국제법은 합의에 의한 관할권이에요. ICJ 얘기할 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재판소가 단심제이고 판결의 집행은 국제 여론, 사회화, 상호주의 등에 따라서 판결이 집행되는 거지 국내 법정처럼 강제력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강제성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그러니까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은 강제성이 있는 거고 WTO의 경우는 또 교차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WTO에서 판정이 나왔는데 이행을 안 하면 다른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이 WTO 룰에 있기 때문에 WTO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이런 경우는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위에 전문화와 예외라고 되는 거는 WTO의 경우는 강제관할권이에요. 합의관할권이 아니다라는 거고 ECJ도 유럽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27개 나라가 모여 있기 때문에 ECJ의 경우도 강제관할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국내법에서 개인은 법에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근데 법에서 이제 반드시 해라 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강행규범이라고 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행위를 정해놓은 게 형사법인데 해서는 안 되는 거를 하게 되면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 권력이 나서서 그 행위를 한 자를 피고인으로 해서 재판에 회부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형사처벌 과정인데, 그 다음에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법의 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행정청이 법의 수권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가 아닌가를 누가 판단하느냐?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디셜 리뷰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권한이 없는데 어떤 행동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효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 거죠. 전통국제법하에서 국가는 국제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국제법에서는 그 국제조약이나 여러 국제규범에서 국가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래서 유엔 헌장 2조 사항에 보면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일반 국제법에 강행규범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53조에 보면 강행규범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인용해드리는 조항은 사실 대면 수업할 때는 직접 이렇게 펴가면서 하는데 시간 관계상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언급한 조항 정도는 조약집에서 조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만 해도 여러 가지 조항들이 언급이 됐어요. 지금 여기 유엔 헌장 2조 4항 얘기 나왔죠. 아까 유엔 헌장 2조 7항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103조 유엔 헌장에 따른 그 규범하고 다른 조약과의 관계, 이런 경우에는 유엔 헌장에 따른 조치가 우선한다라는 103조, 그 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결의라든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각 회원국들이 따라야 된다라는 25조도 언급을 했었고요. 조금 이따 또 이제 유엔 회원국이 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한 유엔 헌장 제4조, 요거는 유엔 할 때 이미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제4조에 보면 그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을 해놨는데 국가로서 유엔 헌장상의 의무를 수락하고 유엔 헌장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고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여야 된다라는 게 유엔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게 유엔 헌장 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보면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국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헌법,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우리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북한도 이미 대한민국의 일부예요. 우리 헌법상으로는. 그래서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대한민국의 일부잖아요. 우리 헌법 조항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국제법상의 지위하고 우리 국내법상으로 볼 때 북한의 지위는 다른 거예요. 우리 국내법상으로 볼 때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일부예요. 거기에 관해서 국제사회의 눈으로 볼 때는 북한도 유엔 헌장 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고 유엔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역시 정당한 하나의 국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국가이고 북한도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분단국가라는 표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동일한 문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 국가여야 한다라는 법은 없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 똑같이 독일어 문화권이고 독일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분단국가라는 얘기는 국제사회 어느 누구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스위스의 일부 지역은 독일어권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를 쓰는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 나라들이 분단국가이다 라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워왔던 개념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북한도 국가이다 라고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또 이상하게 봐요. 쟤 빨갱이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도 항상 선거라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북한이 국가이다 이런 표현 안 해요. 우리 헌법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근데 막상 유엔이나 이제 국제 외교무대에 가면 북한을 또 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국가로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행규범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요 비엔나 협약 53조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조약법 할 때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집단학살 금지, 노예무역의 금지, 이런 것들이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강행규범이라는 것은 절대적 규범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근데 어떤 행위가 강행규범에 속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나 대체로 집단학살의 금지, 노예무역의 금지, 이런 것들은 강행규범에 속하는 거다라고 국제사회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International Crime, 국제범죄라는 개념이 시도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인데 요 ICC 여러분들 그 우리 조약집에 25번 조약일 거예요. 26번 조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제2조 5조. 원래는 이제 5조 1항이었는데 이게 또 개정이 돼가지고 ICC 제5조를 한번 보시면 1항이 여기 이제 5조 1항이 있고 5조 2항이 있는데 5조가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관할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집단 살해죄, 인도에 관한 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이런 것들을 국제 범죄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국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그 해당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으면 국제 사회가 나서서 국제형사재판소에다가 회부를 해서 재판을 하겠다라는 게 ICC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ICC 규정 5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관할권이라는 개념이 또 생겨가지고 해적행위를 한다든지 노예무역을 한다든지 인류의 정신에 반하는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든지 그 범인을 체포를 해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unish or extradite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나라에서 직접 재판을 해서 처벌을 하든지 처벌할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의사가 있는 다른 나라에다가 보내줘라 라는 거예요. 아까 extradition, 범죄인 인도, 보내준다 그런 거 얘기했었죠. 그죠? 처벌하거나 혹은 인도하거나 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고 대세적 의무라고 해서 국제사회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게 대세적 의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에서는 그 국제법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에 관한 내용인데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나중에 우리 교과서 1, 2, 3장을 볼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 관련 우리 헌법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우리가 3시부터 해서 시간이 이미 2시간이 지나서 실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각자 조금 읽어보시도록 하고 여기 설명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헌법 제6조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지위가 보장된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우리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 반면에 또 외국인의 보호와 관련된 어떤 조약상의 의무라든지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6조에 보면 대통령의 권한 해가지고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게 대통령이다. 우리 나중에 이제 외교관계에 관한 법을 배울 텐데, 우리 이제 미국에 이수혁 대사가 나가 있고, 영국의 박은하 대사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외교관이 주요국 대사가 된 사람인데, 박은하 대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연대 사학과 출신이에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녀가지고 수업도 같이 듣고 있었는데, 외교관들이 영국 대사는 누구나 한번 되고 싶어 해요. 왜? 신임장이라는 걸 제정하는데, 신임장을 제정하러 갈 때 런던에 있는 우리 대사관으로부터 영국 여왕한테 가는데 황금마차를 태워가지고 가요. 상징적이긴 하지만 외교관으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국 대사를 한 번씩은 하고 싶어하는 건데, 이 대사의 역할이 뭐냐면 국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국가 원수인데, 그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대사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파견하고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선전포고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고요. 강화는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최종 권한자 대통령이다. 외교관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는 거. 외교관을 신임 접수한 거는 외국에 이제 예를 들어 서울 주재 미국 대사를 접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를 보내는 거, 이런 거 다 대통령의 권한 사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약과 관련해서 이 60조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 60조에 보면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강화조약이라는 게 요새는 이제 강화조약이라는 표현보다는 평화조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전쟁을 했던 두 나라가 전쟁을 끝내는 조약을 평화조약이라고 해요. Peace Treaty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기준에 관한 동의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조약의 체결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60조에서 열거한 이러한 주요한 조약들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조약 체결 비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인데, 여기 우호통상항해조약, 한미 FTA는 여기 우호통상항해조약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 헌법 조문의 문구를 통상에 관한 주요 조약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우호통상항해조약이라는 건 뭐냐면 FCN 조약이라고도 하는데, A Treaty on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그러니까 1876년에 체결했던 병인수호조교,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했던 조약, 1882년에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했던 조약, 이런 식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 맺는 조약이 우호통상항해조약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에 와서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을 맺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미 다 돼 있어요. 근데 이제 FTA를 많이 체결하죠, 그죠? 그 FTA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체결하긴 하는데, 이 우호통상항해조약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국가나 국민한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거지, 우호통상항해 바운더리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정할 때 한글로 이걸 헌법을 정해요, 그죠? 이 헌법 글자 하나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외국에다가 소개를 할 때는 이거를 영어로 바꿔서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헌법을 소개하는데 콩글리시를 써요. 우호통상항해조약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Treaty on Friendship, Trade and Navigation 이렇게 번역해요. 통상을 트레이드라고 번역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교 관행상
우호통상항해 조약은 FCM 조약이라고 해요.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이에요. 그래서 이걸 트레이드나 커머스가 같은 개념인데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FCM 조약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트레이드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커머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번역이나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오늘 우리 출석 체크 질문에 대학 졸업하기 전에 뭘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제가 물어봤는데 그 질문을 뭘 할까도 저도 사실 고민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그 질문을 올리는데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대학 4년 동안에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어는 외국어 아니에요. 영어를 듣고 말하는 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밖에 외국어 한두 가지는 더 할 수 있어야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물론 요새는 AI가 발전해가지고 동시 통역도 되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기계적으로 하는 거하고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기계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국제사회와 법의학이 이 과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에 수강 신청을 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국제관계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국어 한두 개는 좀 여러분들이 대학 재학 중에 익혀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약안이 마련이 되면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헌법상 외국인의 지위,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위가 보장된다. 그 다음에 아까 영토조항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여기서 이제 한반도는 코리안 페닌슐러를 얘기하는 건데 코리안 페닌슐러 그러니까 이게 북한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한반도라고 할 때는. 그래서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나라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물론 한반도라는 건 지리학적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뭐 한국말로 대한민국 하면 북한 애들이 거부감을 가질 거고 그렇다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한반도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영어로는 그냥 코리아 하는 거고 코리아라는 건 고려를 외국 사람들이 표현할 때 코리아라고 한 걸 우리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이건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관련해서 조약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위헌법률 심판 헌법 111조에 보면 헌법재판소에 관할 사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위헌법률 심판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법률을 제정했는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체결한 조약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결한 조약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면 그 조약은 국내법적으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나중에 우리가 국가 책임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럼 우리 헌법재판소가 무효이다. 그러면 우리가 체결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 안 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체결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 안 하게 되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조약을 체결할 때는 그 조약에 담겨있는 내용이 우리 헌법과 상충하는 내용은 없는지 기존에 있는 우리 법률과 상충하는 내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충하는 내용이 있다면 조약을 체결할 때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우리 국내법을 개정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FTA를 체결할 때 보면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조항들이 있어요. 우리도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한미 FTA가 됐든 한EU FTA가 됐든 그 FTA의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는데 그 국회의 동의를 받을 때 우리 국내법에서는 이러이러한 조항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법률 개정안을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상충되는 것을 미리 배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유엔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우리 국내법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신학철 모내기 그림 사건의 전개 과정을 좀 살펴봐라.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국내 구제 절차를 완료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다가 개인 청원을 했는데 유엔에서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유엔 인권규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판정을 했는데 우리가 유엔 인권규약의 당사국인데 유엔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철 모내기 그림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알려드리고 그 내용이나 법적 문제는 나중에 국제인권법 시간에 살펴보기로 할게요. 그 유엔 인권위에다가 개인 청원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때문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당사자들이 유엔 인권위원회에다가 청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다시 또 이 문제가 우리 헌법재판소에 제기가 돼가지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집총을 하는 것 외에 달리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라고 행정부에다가 그런 판결을 내려서 우리 이제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병역 대체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법률안을 만들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문구만 가지고도 사실은 몇 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국제사회 법의학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터치하고 넘어가는 정도야지 하나하나를 다 강의하려면 이거 몇 학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관련되는 자료를 좀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좀 해보고 하면서 조금 더 심화된 공부는 각자 좀 추가해서 해주기 바라고, 그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와이색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